안녕하세요. 마을공화국 TV 양원관입니다. 시대전환 알갱이를 찾다 오늘 5번째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오늘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기후변화, 불평등, 문제는 자본주의야 라고 하는 큰 주제로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자본주의에 대하여 신자유주의를 중심으로 오늘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다른 백년 명예이사장이신 이래경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이래경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이래경 선생님께서는 다른 백년이라는 사단법인을 창립하시고 거기에 초대 이사장님을 하셨고요. 거기에서 새로운 백년을 꿈꾸셨고 그리고 다른 백년을 꿈꾸자라고 하는 저서도 내시고요. 그다음에 시민주권 시대의 정치경제학이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오늘 먼저 20분에 걸쳐서 우리가 자본주의가 어떻게 생성됐고 어떤 현재의 자본주의 상황에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주제 발제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대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예, 제가 부탁받은 게 이제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과 대안적 전망인데요. 신자유주의를 얘기하려다 보면 당연히 오리지널 자유주의 그리고 그 자유주의와 같이 결합된 자본주의 얘기를 하지 않고는 신자유주의를 얘기하기가 어렵겠죠. 그럼 자본주의가 뭐냐? 라는 것은 결국 자본주의에 크게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 자유주의, 개인주의 한 축이고 또 하나는 사적 소유권, 사유재산이라는 기둥을 통해서 그 사적 축적을 하기 위한 자본의 탐욕이 작동되는 것이 자본주의죠. 그런데 이제 이런 자본주의가 생성되는 데는 몇 가지 중요한 어떤 그 이데올로기적인 혹은 그 기제적인 기둥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시장이라는 거죠. 인류 역사에서 시장은 항상 있어 왔어요. 근데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어떻게 변하냐면 원래 시장은 남는 물건을 잉여 물건을 서로 선물처럼 교환하는 물물 교환에서 시작했다가 그것이 상업주의로 들어오면서 이제 그 물건이 아닌 돈이 중심이 돼서 투입된 돈에서 이익이 나는 걸 또 델타임이라고 그래요. 투입된 돈에 차익이 남는 것을 추구하는 상업주의. 그게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생산적인 프로세스 혹은 유통망을 통해서 이익을 냈는데 제국주의를 넘어서면서 이제 그 금융자본주의로 들어오면 델타임 자본의 증식이 모든 것을 사상하고 파이낸셜 프로세스 포르트폴리오라는 과정으로 아주 단순화되면서 금융을 통해서 이익을 취득하는 이런 몇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가 자본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적이고요. 두 번째는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삶에 있어서 가장 재화든 서비스든 중요한 게 가치인데 가치의 개념이 가격 개념으로 전환을 해요. 그건 여전히 경제학적인 중요한 논쟁인데 가치의 개념이 없어지고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에 의해서 모든 게 형성되고 통제되는 그 가치가 가격으로 전환되는 것이 자본주의의 또 하나의 특징이고 세 번째는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인간은 그야말로 실전에 얘기하면 세상에 내던져진 거죠. 어떤 목적이 없이 스스로가 살아가는 규정되지 않은 자연성에 주어진 말하면 그 자연의 뭐랄까 주인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이제 인간인데 이게 시장이 들어오고 자본주의가 들어오면 인간이 경제인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보냐면 효율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존재, 이기심으로 가득 찬 존재로 되죠. 그래서 인간이 자연으로서 주어진 인간이 아니고 효율과 합리성과 이기심으로 타진 자본주의에서 재구성된 인간으로 재탄생되는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게 자본주의의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시기에 다윈의 진화론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윈의 진화론은 굉장히 많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 어떻게 스스로 적응해 가고
그 생존의 저기를 찾아가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 당시 이 진화론이 자본주의하고 결합이 되면서 굉장히 타락하게 돼요. 그 적자 생존, 양육 강식, 정글의 법칙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자본의 논리를 정당화시키는 논리로 구성이 됩니다. 이건 근데 다윈의 원래 진화론하고는 전혀 틀린.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시장과 가격과 경제인과 양육 강식, 정글의 법칙이라는 진화론이 자본주의를 버티는 기둥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아까의 다윈의 진화론도 굉장히 많은 그 각색이 되고 잘못 알려져 있는데 또 하나 잘못 알려져 있는 사람이 아담 스미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전 경제학을 써서 자본주의를 태동하게 된 그 경제학적 이론을 만든 사람이 아담 스미스인데 그 아담 스미스를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아담 스미스는 그러니까 살던 시대는 매니팩처 시대, 그러니까 이제 간의 공업이 커서 그 뭐랄까 이 그 주문 받은 주문형 생산을 하던 시대에서 공장제 대량 생산으로 막 넘어가는 그 과도기 쪽 시대에 살았었고요. 평생을 거의 30년 가까이를 글래스고 대학에서 윤리학 강의를 하셨어요. 도덕 감성론을 거의 27년인가 30년 가까이 했는데 딱 1년만 국부론을 강의했죠. 근데 이분이 그 도덕 감성론 윤리학을 하면서 국부론을 얘기하게 된 배경은 왜 영국 시민들은 이렇게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비윤리적일까? 그것은 곳간에 먹을 게 없어서 그렇다. 가난해서 그렇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삶의 재화와 먹을 것이 어느 정도 생기면 윤리적이 될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국부론에서 원래 커먼웰스 민부론입니다. 그래서 풍요와 도덕이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풍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도덕이 찾아질 거다 해서 도덕적 목적에 있어서 국부론을 쓴 겁니다. 근데 이분이 얘기한 게 이제 크게 두 가지죠. 분업, 핀 얘기를 했는데 분업을 하니까 핀은 하나 만드는데 생산성이 50배, 100배씩 늘어난다는 걸 확인했죠. 분업이론을 얘기했고 그 만든 물건은 이 양반이 시대가 이제 매니팩처 시대니까 다수의 공급과 다수의 수요가 상호 교체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서로 공급과 수요가 거의 균형적으로 자율적으로 작동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것을 이 양반은 보이지 않는 손이 스스로 생산과 수요를 잡아간다. 균형 잡아간다라는 이 두 가지가 엄청난 기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쓴 국부론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그동안 경제학은 정치인류학의 하나의 챕터였어요. 근데 아담 스미스가 생기면서 경제학의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이 되고 그것이 이제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그게 이제 이론적 배경이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 스미스의 이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덕을 중심으로 한 인본주의, 정치 경제학적 성격이 강했고요. 이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노동 가치론을 주장했어요. 모든 가치는 아까 이제 가격과 가치 얘기했는데 이분은 가격보다는 가치를 중심으로 했고 노동이 그 가치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그 원천이다. 이것이 이제 리카르도하고 막스까지 나중에 공유가 되죠. 근데 이런 아담 스미스의 이론이 변질이 돼요. 변질이 한 4-5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는 아까 진화론을 통해서 뭐 스펜서나 이런 거에서 자본가들이 자본의 탐욕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진화론을 적자 생존과 양육 강신론으로 하면서 경제학을 왜곡시키기 시작하죠. 그래서 네가 가난한 건 네가 못나서 그러고 내가 부자인 거는 그건 자연의 논리야. 그 정당화하는 논리로 변화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나 되는 게 공리주의가 탄생을 해요. 벤담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그동안에 아까 대전 정치 윤리학은 삶을 가치적인 도덕적 잣대로 보는데 공리주의가 들어오면 효용성이란 하나의 양적 가치로 모든 것을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리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산술처럼 수리학적으로 양적 잣대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공유주의가 도입이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또 한 가지 얘기했지만 이 분업이나 이런 시장 균형 문제에 비해서 사유재산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에 크게 기여한 사람이 존 로크입니다. 존 로크가 이제 천부 인권론을 얘기하면서 생명과 인권은 하늘에서 준 거라고 했는데 더 붙이죠. 자기 재산권. 천부 쪽에서 사적 소유권은 하나님이 부여한 거라는 이제 맞아요. 강변을 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현재 우리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소유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고 앞으로 얘기는 좀 더 할 텐데 대표적인 인물이 토마스 페인입니다. 토마스 페인은 존 로크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영국에서도 역할을 했고 미국의 독립선언문에도 영향을 주고 프랑스 혁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 토마스 페인은 자연물은 모두가 하나님이 모두에게 준 공유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을 해서 뭐를 획득하면 노동한 만큼만 네 거지. 모든 자연, 햇빛, 공기처럼 물처럼 땅도 모두의 공유제라고 하는 입장이 나중에 토마스 페인이 뿌리에 존 롤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소개할 운고까지 내려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한계 이론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과를 한 개 먹을 때 보다 5개 먹으면 이제 효용이 떨어진다. 그러면서 모든 인간의 활동이 그래프 좌표상에서 선과 점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수리 경제학을 도입하게 되는 그 배경이 이제 한계 이론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활동이 만약 산술, 대수처럼 되고 곡선과 점으로 표현이 되면서 아까 얘기했던 시장 이론이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고정경제학과 정치경제학이 수리경제학화 되면서 이것이 자본의 자기 탐욕을 실현하는데 최적화되는 과정을 가는 것이 이제 개인적 자본주의가 결합이 되면서 18세기 이후 19세기의 인류 서구를 중심으로 해서 커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자본의 자기 탐욕이 얼마나 극심했으면 그 생산 현장에 보면 10살 미만의 아동들, 여성들이 16시간 일하게 되죠. 아주 극악한 조건으로 인간을 저기 하면서 극한까지 가져가게 되고 또 한 측면에서는 그것이 거대 자본으로 커지면서 제국주의가 되면서 서로 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국가 간의 격화가 되면서 1, 2차 대전을 일으키는 근본 동력이 이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죠. 전형적인 자유주의죠. 그래서 1, 2차 대전을 일으키게 되는 것도 결국은 자유주의와 이 자본주의가 결합이 되면서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1,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이제 나온 그 반성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있었고 반대 방향에서는 그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나타난 게 파시즘이었고요. 그게 이제 2차 대전을 통과하면서 삼인주의, 복지국가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인류 역사, 서구 역사에서 가장 황금기, 가장 평화롭고 번영을 구가한 것이 2차 대전 이후에서 70년대 중반까지 30여 년의 황금기입니다. 이때 작동했던 기본적인 그 사회 철학이나 경제 운영 방식은 삼인주의 내지는 복지국가 개념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70년대가 넘으면서 소위 이제 신자유주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로 넘어가기 전에 이 자유주의하고 시장이 결합된 이 자본주의를 보통 이제 제2섹터라고 그래요. 제2섹터라고 그러는데 이 제2섹터를 반경하기 위해서 제2섹터가 나오죠. 그것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삼인주의. 그러니까 국가의 혹은 공공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이론이 나오는데 제1섹터의 반격과 그 내용성이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막스나 뭐 앵겔스에서 제일 영역의 무산자가 주도하는 무산자 계급가 선도적으로 지배하는 유토피아, 공산주의 개념이 나오고요. 케인주의는 시장이 맞다. 시장은 법칙이고 시장이 원칙인데 시장이 때로는 넘쳐서 물처럼 넘쳐서 홍수도 되고 재앙이 될 수가 있는데 재앙이 되기 전에 국가가 개입을 해서 조정하고 통제하고 방향을 잡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시장의 영역을 국가가 개입해서 상호결합을 통해서 개입하고 통제하고 옳은 방향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케인즈 이론이 나오죠. 여기는 경제 쪽에다 방점을 둔 이론입니다. 또는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이제 오늘 여기가 복지국가 소사이티 장소인데 베버리지처럼 요람과 무덤에서라고 해서 시장의 작동을 그냥 내비두고 어차피 시장이 뭐 탐욕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창출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시장을 내버려두고 시장에 만들어내는 성과물에 대한 2차적 배분에 강조를 두자. 그러니까 사회 영역, 복지 영역에 방점을 두자라는 게 이제 복지국가론이 되죠. 근데 베버리지의 그 복지론하고 또 차별화해서 나타나는 것이 노르딕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노르딕 모델은 이제 스웨덴, 뭐 노르웨이, 뭐 핀란드 이쪽 지역을 얘기하는데 이분들은 케인즈와 베버리지를 같이 섞어온 거죠. 그래서 그 시장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하는데 그 핵심에 국가를 운영하는 목표가 뭐냐? 그건 인민들에게 안전을 보장하고 안전망을 주고 행복을 추구하는 거라는 국가의 목표를 그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역동적 뭐 복지국가론이라고 뭐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시장과 경제와 사회를 연동하는 국가의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게 이제 노르딕의 복지국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뭡니까 이 스탈린식 사회주의는 실패했지만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중국의 사회주의의 실현적 과정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죠. 중국의 그 사회주의 실현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마오쩌둥이 중심으로 돼서 이제 국가를 만들고 안착시키는 과정에서는 이제 자력갱생을 앞에 내세운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하나 있고요. 등소평가 강택민 시절은 개혁개방을 통해서 시장주의 혹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절저하게 받아들이는데 국가가 통제하고 개입하는 국가 자본주의 시대. 그리고 이건 아직의 논쟁이 있지만 후진타오를 지나서 시진핑이가 들어오면서는 국가 자본주의적 성격에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로 전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고전적인 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 제2차 대전이 일어나고 온갖 폐해를 일으킨 것을 이런 국가주의 공공의 역할을 강정하면서 5가지 방향이 나왔는데 70년대까지는 잘 나왔어요. 서구의 황금기를 맞이해서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연성장률이 10%까지도 이루고 뭐 독일이나 이런 등등 프랑스도 그렇고 6%에서 8% 인류의 역사가 없을 정도로 아주 고도의 발전을 하고 중산층이 거대하게 형성이 되죠. 근데 이것이 197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돼요. 그 문제의 가장 큰 부분은 중산층이 형성이 되고 사회 안전망이 저기하면서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지게 돼요. 그다음에 유럽의 유로 달러가 엄청나게 형성이 되면서 금융의 교란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과정에 소위 중동의 자원, 민족 자원을 얘기해서 이제 오일 쇼크가 오면서 그 자본주의가 도입된 이래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고물가의 저성장, 고실업, 스태그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 2차 대전 이후에 고도 성장을 이루는 그 사회 경제적 기반을 우리가 갑자기 내 단어가 생각이 이제 저기 하는데 브레튼 우드 체제, 네. 브레튼 우드 체제의 핵심이 달러의 근본이 태환이라는 게 이제 같이 연동되어 있는데 미국이 근본이 태환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70년대 이 스태그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그래서 태환을 정지하고 피아트 명목 화폐 시대로 돌아온 불안 지폐로. 근데 이때 키신저라는 천재가 나타나서 달러가 태환을 정지했지만 중동의 오일과 연동하는 오일 달러를 만들면서 달러가 여전히 기축 통화를 유지하죠. 그러면서 이제 70년대 이후에 새로운 경제 질서가 만들어지는데 그때 그 케인즈 경제가 오르냐 아니면 자유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게 옳으냐 엄청난 논쟁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자유주의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시장과 자본에 의존하지 않는 대안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인물들이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이론가들, 본 미제스나 하이에크, 그다음에 이제 그 시카고 학파의 대부라고 하는 프리드만 같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분들의 얘기는 시장이 법칙이야. 시장이 신이야. 시장의 말을 안 들으면 다 망해. There is no alternative. 유명한 말로 티나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대처가 이 말을 듣고 무릎을 치고 그거야 하면서 다시 자유주의, 시장의 원칙, 시장에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 80년대부터 대대적으로 도입이 되는데 이것을 받아들인 정치인이 영국에선 대처, 탄광 광부들의 파업을 무력 진압을 하면서 등장을 했고요. 미국에서는 레이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존의 케인지안 이론 혹은 복지 국가 개념을 저기한 삼인주의적 그 활동이 완전히 퇴조하고 자유주의를 다시 복원해서 나타나는데 신자유주의는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기존의 자유주의에 비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장 만능이라는 것은 뭐 동일한데 시장 만능에 플러스 그 공급 중심의 경제학을 도입을 해요. 그러니까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공급 사이트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공급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없애라. 노동조합이 방해가 되면 노동조합을 파괴해라. 개별 국가의 주권이 방해가 되면 개별 국가의 주권을 없애버려라. 무력화시켜라. 그래서 생산의 겁전이 필요하면 꼭 미국이나 영국에 있을 필요가 없다. 중국으로 가도 되고 인건비가 싸고 해서 하여간 최적 단가로 만들 수 있는 대로 입지를 가져가라. 거기에 간섭하는 국가 권력을 없애라. 오로지 시장만이 작동하는 저기를 해라. 이제 공급 사이드 이론입니다. 그 시장 만든가 공급 중심 이론. 거기에 이제 아까 프리드만이 얘기했듯이 통화 화폐를 잘하면 불황은 없어. 약간의 불황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미세 조정을 통해서 금융을 통해서 통화를 통해서 극복할 수가 있어. 라고 해서 금융공학적 이론이 전면화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시장 만능과 공급 중심 이론과 통화 중심, 화폐 통화 중심의 금융 우위가 신세계 신자유주의의 입장을 저기하면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세계화라는 거대한 바람이 일고 그것이 금융 우위를 통해서 모든 성과가 뉴욕의 월가와 런던으로 집중되는 이런 시대가 옵니다. 이 시대가 지금 그 이후에 이제 40년 동안 우리를 지배했는데 중간에 한 번의 경고가 온 것이 아세안의 금융위기예요. 우리가 당했던 1997년.
그 아세안의 금융 위기가 시장 만능 그 신자유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거를 모르고 그 금융 만능 이론에 그 편입된 한국을 위시해서 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이제 호되게 당했는데, 물론 이 아시아 금융위기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그 금융을 잘못 운영한 것도 있고 거기에 부패와 자본가의 탐욕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또 하나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이 1997년 8년에 홍콩 반환을 놔두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의 자본 세력이 중국을 서방 경제권에 편입하는 작업을 해요. 소로스가 중심이 되기도 했고. 근데 그때 중국은 주룽지라고 하는 중국인민은행 총재를 중심으로 해서 그걸 철저히 방어를 해요. 중국의 위안화는 그 달러하고 연동이 됐거나 금하고 연동되지 않고 인민의 생활에 필요한 필수재 5가지, 4가지 연동해서 원화를 운용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 서방의 금융 자본이 투입이 돼도 그 영향을 크게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편입하는 과정에 실패한 그 후폭풍이 아세의 외환위기로 나타난 거예요. 요거는 사람들이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이게 저기거든요. 근데 결국 이게 본격적으로 터진 게 2008년 월가의 세계 금융위기죠. 이건 1930년대에 대공황하고 맞먹는 위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위기를 터지면서 이제 신자유주의는 끝났다라고 하는 명백한 선언이죠. 근데 그 신자유주의가 일으킨 그 영향이 어느 정도냐? 첫 번째는 양극화입니다. 그 양극화가 어느 정도냐? 그 슈퍼리치, 우리가 초거대 자본 26명이 인류가 지금 80억인데 80억을 밑으로부터 모은 재산의 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최근에 어떤 데이터를 보면 이 슈퍼리치 2천여 명이 전 인류가 하고 있는 재산의 60%를 장악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경제 운영의 성과를 0.1%도 아니고 2천 명이 다 거의 독점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경제 성과의 90%를 1%가 독점한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90%는 10%를 갖고 놀아먹는 거죠. 40년 동안 서구든 뭐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중산층은 정체 상태예요. 그 실질적 가치를 가져온 게, 더군다나 밑바닥의 20%는 생활 여건이 더 악화됐죠. 그러니까 아주 그 궁핍화로 가게 된 그 불균형과 불평등과 가난, 이 국립화, 빈곤의 그 저기를 아주 극심하게 표현한 게 신자유주의거든요. 이게 조금 데이터가 조금 지난 거지만 2018년 19년 우리가 소득 개념이 아니고 자산 개념으로 얘기합니다. 상위 10%, 한국의 상위 10%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하위 10%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30배예요. 이거는 구한말에 밀란이 일어나고 삼정의 문란이 일어나서 뭐 수많은 농민 반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때보다 더 심하다고 그럽니다. 경제사학자들은. 우리가 지금 부동산 문제도 나오죠. 부동산과 자본시장의 수익은 1%가 80%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대한민국은 신자유주의 미국하고 거의 같은 수준의 가장 극심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죠. 이 40년 동안 그 전에 30년 동안 서구 사회가 만들어둔 복지국가 소설이었대. 복지국가. 혹은 삼인주의의 사회 안전망이 상당 부분 파손되고 무력화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자유를 극복해야 되는데, 이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선 시장 경제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시장 경제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제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시장 경제 운영의 3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얘기한 사람이 이제 홀과 소스키스라는 자본주의 다양성이라는 책을 썼고 산업 레짐이라는 책을 쓴 두 분이 있어. 홀과 소스키스라는 분이 우선 시장 경제 마켓 에코노미를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리버럴 마켓 에코노미, 자유적 시장 경제. 여기는 시장이 법칙이야, 시장이 가시야 하는 그 프리드만이나 뭐 하이에크 이론을 그대로 들여줘서 영미적으로 움직이는 그 신자유주의 개념을 이제 리버럴 마켓 에코노미라고 얘기하고, 국가는 약용 국가, 그러니까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을 유지하는 수준에서만 개입해라. 물은 위에서 알아내니까 방해하지 말라. 그래서 시장 경제를 해석한 아주 그 저명한 책이 홀과 소스키스라는 두 분이 저작한 건데, 시장 경제 다양성 혹은 산업 레짐이라는 내용으로 발표했는데 내용이 아주 훌륭합니다. 이분들은 두 가지로 분류했어요. 하나는 리버럴 마켓 에코노미, 그러니까 자유적 시장 경제. 이건 아까 얘기했던 하이에크나 프리드만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왕이고 시장이 가시고 시장이 만능이다. 시장을 방해하지 마라. 물은 위에서 아래로 개입하지 마라. 다만 그 법적 질서와 안전만 유지하는 정도로 국가가 개입하라는 이 얘기고요. 또 하나의 그 흐름은 코디네이티드 마켓 에코노미, 그러니까 조정적 시장 경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유럽에서 케인즈 이론을 도입하거나 독일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대륙형 적이죠. 그래서 여기도 차이가 있는데, 케인즈적 국가 개입 이론이 있는가 하면 오이켄이라고 하는 독일의 질서자유주의가 있는데 여기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시장이 법칙이고 원칙인 건 맞는데 그 물이 때로는 재앙이 되고 넘쳐서 홍수가 나고 재앙을 맞으니 뚝을 쌓아서 물의 흐름을 잡아주고 개입하고 조정해야 된다. 그런데 저는 이건 제 이론입니다. 하나를 더 넣어야 된다. 그거는 소시에탈 마켓 에코노미라고 하면 사회 기제적 시장 경제. 그거는 앞으로 나오겠지만 시민 경제 이론하고도 맞는데, 이것은 물이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거는 맞지만 중요한 거는 시장이 아니고 우리 삶이다. 그러니까 시장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위한 도구지, 방법이지, 그것이 법칙일 수는 없다라는 접근이죠. 그러니까 소시에탈 마켓 에코노미, 사회 의제적으로 시장 경제를 바라보는 게 아까 얘가 얘기했던 내용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노르등 모델, 복지 국가론이 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시장 경제를 운영하는 것은 복지 국가를 만들기 위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시장은 목표가 아니에요. 수단이죠. 방편이죠. 중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시장 경제에도 중국 사회주의를 실현하고 완성시키기 위한 수단과 방편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사회 의제적 경제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가장 잘 얘기한 부분이 요즘 잘 뜨고 있는 토마 피케티라는 프랑스 뭐 경제 데이터 분석가라고 그럴까, 경제사학자인데, 그분이 2020년인가요? 캐피탈 앤 이데올로기에서 얘기했는데, 역사를 관통하는 거는 제도나 시장 기제가 아니다. 어떤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제도와 시장 경제가 아니고 그 뒤에 숨어 있는 그 시대를 관통하는 이념적 배경과 정치적 합의의 내용이 중요한 거지, 정치적 합의와 이념적 배경이 그것이 제도를 선택하고 시장 기제를 작동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피케티의 이론이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소중한 얘기고 앞으로 우리가 진행하는데 기본적인 저희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이런 그 길 잃은 자본주의, 특히 신자유주의의 대안이 뭐가 있느냐. 이 신자유주의가 아까 얘기한 게 이제 양극화라고만 얘기했지만
양극화뿐만은 아닙니다. 신자유 시대의 생산성이 그 이전에 케인지안이나 삼인주의 시대보다 급격히 떨어져요. 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실질적 생산성이 케인지안 시대나 삼인주의 시대는 2, 3%였거든요. 근데 신자유 시대는 생산성이 1%예요. 이 얘기를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근데 자원이 과소비가 되면서 소위 우리 환경, 생태를 오염시키고 교란을 시키죠. 그러니까 팬데믹이 일어난 이유도 이 신자유주의 때문이죠. 근본적으로 기후온난화가 발생하면서 이제 지구에서 인류가 살아남냐 마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게 다 신자유주의 때문에 발생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이 아직도 정확히 우리한테 제시되고 있는지 않는데 그 대안의 방식이 한 4-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너무 얘기가 길지만 예, 예. 짧게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 스미스 쪽으로 다시 돌아가자. 도덕 감성론으로 돌아가서 시장경제 자본주의를 운영하되 도덕적으로, 규범적으로, 양심적으로 그것을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그래서 도덕적으로 포용하고 형제가 작동되는 방식으로 자본주의를 운영하자. 그야말로 도덕 선생님 같은 얘기죠. 근데 이것이 그 규범적 자본주의라는 얘기를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또 하나는 미국의 그 엘리자베스 워런이라는 상원의원인데 자본주의는 제도를 고치면 제도를 정확히만 도입하면 영원히 간다. 그러니까 제도의 문제에만 손을 대면 자본주의는 살아날 수 있다라는 제도주의적 입장으로 해서 자본주의는 계속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취하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요. 두 번째 입장은 사회주의를 재발견하자, 다시 하자. 그게 이제 그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제3세대라고 하는 호네트가 중심이 되는 건데 기존의 사회주의를 치열하게 비판합니다. 그 기존의 사회주의는 2가지 맹점이 있었다. 경제주의. 경제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경제주의와 역사 결정론. 자본주의를 거쳐 공산주의로 자동적으로 넘어간다고 하는 이 유물사 결정론적인 유물사 간의 맹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사회주의는 경제주의나 그 사적 결정론을 넘어서 정치적 사회적 자유의 개념을 중심으로 재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사회주의 재발명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대안 2는 뭐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노르딕 복지 모델. 아까 제가 이제 사회의제적 시장 경제라고 했으니까 노르딕 모델을 본격적으로 도입해 보자. 그러니까 노르딕 모델도 사실 신자유주의에서 일정 부분 타협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노르딕 모델의 복지국가, 역동적 복지국가를 전면화하자. 라는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중국이 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에서 모델을 따자. 그러니까 국가가 시장 경제를 리드하고 통제하고 개입하고 끌고 가야 된다. 공공이 꼭 뭐 사회주의가 아니더라도 국가가 공공이 시장 경제를 끌고 가야 된다. 중심으로서. 이게 우리가 중국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요즘 영국에서 핫하게 등장하고 있는 젊은 여성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마리안노 마추카토라는 여성인데 지금 막 서양에서 막 마추카토 얘기가 여기저기 떠다니는데 이 여성이 하는 얘기예요. 국가가, 정부가, 공공이 시장 경제를 통제하고 앞장서서 가자. 라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연대적 시민 경제에서 미국의 시민 단체가 중심이 되는 연대적 시민 경제론 이렇게 5가지 방향이 현재 다양한 형태로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게 오늘의 세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예. 지금
자본주의의 태동부터 신자유주의까지 이렇게 쭉 맥락을 짚으시면서 잘 정리를 해주시고 현재 제기되는 문제점이 뭔지 그리고 대안적으로 어떤 고민까지 지금 있는지에 대한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긴 시간 뭐 주제 발제를 좀 하셨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가 있어요. 40분에서 45분 정도인데 토론 발제가 지금 한 30분이 좀 넘어가지고 괜찮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자를 건 자르시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3번에 걸쳐서 대담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대담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대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 나중에 보완적으로 대담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우선 좀 가볍게 좀 더 분위기를 좀 전환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다른 백년이라는 사단법인을 만드셨어요. 그게 몇 년도에 만드셨어요? 고민은 2006년에 했고요. 출범 2007년에. 그렇군요. 굉장히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고 좀 긴 시간이 진행됐던 6년.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면서 고민을 해오시면서 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거네요. 1987년 민주화 투쟁, 민주화 혁명을 해서 문민 정부도 만들고 DJ 노무현 정부도 만들었었는데 2006년 7년 저기는 이제 이명박 정부가 와가지고 뭐 나라가 거의 뭐 거덜나다시피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나라가 돌출돼서 나왔거든요. 그럼 우리가 되게 젊은 시절에 말하자면 대학을 2번이나 쫓겨나서 젊은 시절을 바쳤는데 도대체 이게 뭐지? 왜 나라가 이 모양이 됐지라는 뭐라 그럴까 그 속쓰림과 성찰, 자성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른 백년을 만들게 된 동기고 배경입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그 다른 백년을 이제 제안자이시기도 하고 초대 창립 이사장님 하셨는데 이게 짧게 그 자기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이 다른 백년을 제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른 백년의 새로운 비전을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과정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걸 좀 말씀해 아까도 주시면 얘기했지만 87년에 민주혁명으로 해서 문민정부를 거쳐서 그래도 이제 나라 꼴이 돼 가는 것 같다가 말하자면 이제 그 다시 역주행 그 퇴보를 하는 듯한 거에서 제가 느끼는 거는 그 우리 사회가 추구해 가야 되는 좌표가 설정돼 있지 않았다. DJ 정부는 이제 IMF라는 그 뭐 돌출적인 경제 위기에서 그것을 극복하는다고 하는데 뭐 워낙 모든 저기를 했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또 평가할 부분도 있지만 사실 DJ 정부 시절에 신자유주의가 도입이 되고 안착이 됐죠. 그럼 IMF 강요에서도 이루어지기도 했고 본인이 DJ 자신이 그걸 너무 잘 알아서 4대 안전망이라는 복지 체계를 아주 그냥 그 세계적으로 빠르게 안착시키기도 했고 그 두 개 이제 혼재된 형태였는데 노무현 시절에 들어오면 우리가 리버럴한 정치 체계에서 권위주의적인 걸 터프해서 그 시민 자유적 정치 체제를 들어오는 데 성공했지만 본인도 표현했지만 좌측으로 깜빡이 넣고 오양화를 했거든요. 실제 진위계수나 사회경제적 시민들의 삶이 더 악화되고 어려워졌던 거가 노무현 시절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물론 신자유주의라는 세계사적 흐름을 거역할 수는 없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합의해내고 어떤 목적의식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이 저거야라고 하는 좌표 설정이 필요했는데 우리한테 실제로 없었습니다. 지식인 집단도 자충우돌 온갖 얘기만 나오고
기능적으로 그 단기적인 주제나 현안들의 얘기는 했지만 역사적 관점을 가지고 기업으로서 좌표를 설정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자성과 반성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그 어쨌거나 지금의 불평등, 기후 변화 위기가 이제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거다라고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주셨는데 네. 그동안 1940년에서 70년까지 기본적으로 중간까지. 케인즈주의에 입각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이렇게 되어졌단 말이죠. 복지국가 모델을 결합시키면서 이 지점에서 신자유주의로 터닝하는 필연적이었는가 아니면 의도되어졌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모든 그 결정적인 건 없죠. 아까 저 막스의 사회주의를 비판하면서 호네트가 얘기했듯이 결정된 역사주의는 없다. 인간의 실천 의지에서 그 미래는 가변적으로 움직이는 건데 사실은 그 기후 온난화나 그 환경의 생태 파괴는 50년대부터 시작됐죠. 그 이제 뭡니까 이 지질학한 사람이 이제 1950년대부터 됐다고 이제 인류세라는 말을 이제 공언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전환이 되는 거가 이제 신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뚜렷해진 건데 그 80년 초에 그 비즈니스 위크가 저기에서 그 당시 유명했던 세뮤얼슨이라는 신 케인지안의 거두와 프리드만과 2년간 논쟁을 해요. 근데 그 논쟁의 내용에 있어서 세뮤얼슨이 밀리질 않았어요. 프리드만이 오히려 그 논리적으로 밀렸죠. 그런데 왜 그 신자유주의 케인지안이 밀리고 프리드만의 득세에서 세계를 지배했느냐? 그 뒤에 있는 자본 세력, 정치 세력이 프리드만을 선택한 거예요. 학계는 지금도 사무엘슨이죠. 그런데 아까 저기 했지만 대처나 레이건 이런 정치 권력이 자기 정치 권력을 유지하는데 신자유주의가 훨씬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치 권력이 결합됐고 그 정치 결합된 그 뒤에는 미패권이 있는 거죠. 미패권을 유지해서 세계 질서,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자유가 훨씬 유리한 거예요. 세계화를 도입시키고서 개별적 국가 주권을 무력화시켜야 훨씬 유리하니까. 아메리카나 이렇게. 그다음에 당연히 미국을 중심한 거대 자본이 이거 기회잖아요. 이 신자유주의자가 얘기하는 얘기들 하면 거저먹기잖아요. 엄청난 자금을 도입해서 신자유주의 이론을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메디어를 장악하고요. 학계를 장악하고 싱크탱크를 장악하고 그래갖고 수많은 연구소를 만들고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그 인물이 우리한테 코크 형제라고 있어요. 우리한테 잘 아는 미국의 그 에너지 산업의 거대 자본인데 두 형제가 대표인데 둘째가 죽고 이제 하나만 남아 있는데 이 형제들이 자산을 합하면 1,000억 불이 넘어요. 세계 10대 저 자본 권력인데 이 양반들이 자기 기업을 운영하는데 노동조합이 시끄럽고 시민자가 시끄러운데 그걸 자기네들 통제가 안 되거든요. 통제를 하니까 안 돼.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 건 정치권에다 돈을 대서 정치권으로 해서 정치 권력 얘네들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석죽이는 게 맞겠다 이거죠. 엄청난 자금을 정치권에 댑니다. 그래서 미국의 총선거가 있을 때마다 코크 형제는 조 단위로 돈을 뿌려요. 공화당 모든 국회의원들이 코크 형제들을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공화당 혹은 뭐 민주당의 일부도 그 뒤에 코크 형제가 밤의 형제처럼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돈들이 신자유주의를 완전히 활성화시키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데 뒤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금융이 결합된 그렇습니다. 자본의 사람들 그러니까 그룹들이 예. 실제로 좀 이념화시키고 이대로기 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마치 세계의 필연적 어떤 발전 전망인 것처럼 예. 그러니까 사기를 한 거죠. 이론이 나왔고 예. 자기 이해관계가 있었고 정치 권력이 고려됐고 예. 미 패권이 예, 결합된 결합돼서 이런 예, 것들이 결국은 복합적으로 현재 신자유주의 예. 이 상황으로 이제 갔었고 네. 그것이 일정 정도 지금 이렇게 이제 왔다가 2008년도쯤에서 한번 이미 이렇게 파탄에 신자유주의는 끝났다라는 건 다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 근데 거죠. 그 대안의 프로그램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하는 건데 이제 아까 지금 5가지 얘기했는데 예. 아직까지 주류 경제학은 첫 번째 예. 그러니까 규범을 도입하고 제도를 도입하면 자본주의는 계속할 수 있다. 예. 라는 게 아직은 주류죠. 결국은 신자유주의로 오면서 불평등은 심화됐고 네. 자본의 생산성은 떨어졌고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더 이상 신자유주의가 버틸 수가 없는 지경에 그렇습니다. 왔다는 것이고 예. 그것에 이제 지금은 대안을 준비하는데 네. 몇 가지 지점이 있다. 예.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에는 그 결론의 몇 가지 중에 네. 이제 우리 이래경 선생님께서 주장하시는 시민 경제의 측면에서의 대안을 네.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는 시간으로 다음 시간에 한번 열심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도 오늘 즐거웠습니다. 시대 전환 알갱이를 찾다 5번째 주제로 자본주의에 대하여 자본주의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현재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어떤 측면에서 자본주의의 마지막 괴물의 모습 이런 게 보여진 것 같습니다. 결론은 불평등이었고요. 결론은 전체적인 세계 시민들의 부의 불균형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작아진 것으로 결론이 나왔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새로운 대안에 대한 얘기를 이제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는 자본주의를 넘어서 시장 경제도 넘어서 시민 경제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도 얘기하면서도 스스로 다시 학습하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반가웠습니다.